타인의 죽음을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위스 사람인가? 정신과 의사인데 임종 연구가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1926년생인데 2000 초반에 죽었어요. 인간의 죽음에서 5단계 감정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부정한대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부정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분노하는 거죠. 부정, 분노.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나는데 타협합니다. 네, 적당하게 해야죠. 근데 타협이 안 되거든. 이 타협이 될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합니다. 이 중간에 빨리 오게 되면 부정했다, 분노했다가 바로 수용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 5단계 감정 변화를 느낀대요. 누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라는 사람이 그 죽음에 있어서의 5단계 감정 변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 단계를 스킵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충 이런 단계를 거친데 처음에는 부정하고 내가 왜 죽게 된다. 내가 아예 병이 걸린다. 부정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타협하다가 그 타협이 안 되니까 절망하고 마지막에서 이제 수용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청약되기도 하고 부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용하는 정도.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 10번째 줄에 세상 만물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몹시도 괴로워하며 우리 상태를 함께 아파하는 것만 같다. 지각수 nobody cares about yourself. 근데 지는 모든 사람이 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낭만적이잖아. 461쪽에 보면은 우리 중 밑에 세 번째 줄에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홀몸일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위협하는 바다보다도 더 심한 허풍을 떨며 가이사르가 상호하게 했다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이탈리아에 가닿지 못하게 하거든 내게 청하라. 내 공포의 단 하나 정당한 이유는 내가 태운 과객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보호하니 안심하고 폭풍 속으로 돌진하라.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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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이사르. 그 다음에 463쪽에 네 번째 줄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지경인데도 아직 사태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자를 두고 결단성 있고 의연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간에 보면 10번째 줄인가? 그들이 죽어갈 때의 태도를 결정한 것은 그들의 의사가 아니라 운수였다. 옛날에 자기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린 죽음이었는지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 464쪽에 세 가지 죽는 방법 설명하고 있죠. 그 딱 중간점 보면 10번째 줄인가? 지장한 판단을 대기하고 목을 맬 것인가, 목을 맬 것으로 황금과 진홍빛 비단을 꼬아 밧줄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찌를 때를 위해 황금검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을 마실 것을 대비해서 목을 맬 것인지 칼로 찌를 것인지 독을 마실 것인지 죽는 방법인 거예요. 자결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465쪽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죽음이란 씹지 말고 삼켜야 할 고입 등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목구멍을 가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의사를 지켜 자기를 죽여줄 임무를 맡은 자가 견해야 할 치명적 급소를 가슴에 정확히 표시해 놓게 했다. 어떤 죽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카이사르가 가장 뜻밖의 가장 짧은 죽음이라고 대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사람 그렇게 죽었네. 카이사르는 그렇게 죽었네. 다음 페이지. 칼사를 어떻게 죽었는지 못 읽어버렸어요. 암살 당했잖아. 그 가다가 올라온 애 들어갔어. 세 번째 줄에 짧은 죽음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플리니우스는 말한다. 저들은 인정하기 싫어하겠지만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게 두려운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음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죽을 결심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밑에 보면 죽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죠.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내 생각엔 소크라테스의 생애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명령을 곱씹어 볼 시간이 꼬박 30일이나 주어졌지만 그가 그 생각의 무게 때문에 긴장하거나 개강되기보다는 오히려 가라앉고 초연한 은행으로 동료나 번민 없이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감내했다는 것보다 더 눈부신 일은 없다. 그 다음에 467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쯤에 죽음을 맛보고 즐기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으니까 자기도 살 만큼 살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죽으면은 슬프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굴하게 혹은 온정적으로 배심원들한테 베깅하지 않았다는 거지. 예. 좀 살려달라. 보통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살려준대요. 그러고 260대 비싸게 나왔잖아 표가 처음에. 네. 오히려 뭐 마지막 그 하고 난 뒤 더 나쁘게 나왔죠 표가. 그래서. 그리고 죽어서 또 그게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죽음 뒤에. 그 무슨 그 사람은 뭐 정령하고 뭐 교감 뭐 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고 이제 뭐 후세인들의 이야기고 비굴하게 방금- 살기 싫다는 거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양반들도 그 선비가 하는 일 중에 한 개가 그 공부하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명제를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상소를 올리면 모아이 못 돌아. 그래서 임금에게 마마 이거 아니되옵니다 라면은 죽을 확률이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상소를 올리면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방금 정의로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비굴하게 안 살래 이렇게 했다는 거야.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그 다음에 그 467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로마 청년 툴리우스 마르켈리누스는 운명의 시간을 앞당겨서 병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469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는 이 삶에서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던 게 아니라 죽음을 시험해 보려 한 것이다. 약간의 쾌감마저 느끼며 실신해 갔다. 그 다음에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연구된 죽음, 엄미된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오로지 카토만이 용덕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일 수 있게 하려고 그의 행운은 그의 손에 불운을 지어주고 그 손으로 스스로에게 절명의 타격을 가하게 한 것 같다.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용기를 꺾이는 대신 더욱 강해져서 죽음과 대면하고 죽음의 멱살을 틀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내가 만일 그의 가장 숭고한 모습을 제시해야 했다면 당대 조각가들처럼 손에 칼을 쥔 모습이 아니라 이미 피범벅이 된 창자를 가르는 모습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례가 첫 번째 사례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뭐 칼보가는 사무라이. 이는 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고통이 오고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것을 무릅쓰고 창자 피문백이 된 창자를 다시 또 찔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단순하게 죽는 것이고 두 번째 거죠.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 어? 독한.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자유에 대한 공화적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카터가 지옥에 안 가고 자살했지만 네,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로 연옥의 문지기로 단테가 배치해놨어. 다음 14장 우리 정신은 얼마나 스스로를 방해하는가. 똑같은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완전한 평행을 이룬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상상이다. 이게 뭐 마시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를 술병과 햄을 비교했네요. 다를 것 없는 두 가지 사물 중 하나를 우리 마음이 골라 잡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수다주의자들은 마음의 그런 움직임을 상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으로 돌발적이며 우연한 내부의 충동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마지막 금장에 보면은 아마도 거기서 플리니우스의 저 대담한 말을 옹할 논거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불확실성 위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보다 더 가련하고 더 오만한 것도 없다. 인간이 참 정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방해하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련하고 오만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장에 볼까? 15장에 보면 우리의 욕망은 낭만을 만나면 더 커진다. 이 첫 번째 보면 대립 논리가 없는 논리는 없다고 철학자들 가장 현명한 학파, 피론 학파는 피론을 되게 현명한 학파라고 몽테뉴는 생각하나 봐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법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무엇을 잃어서 겪는 고통이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겪는 고통이나 고통은 똑같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삶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473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안일함에서 오는 포만만큼 저절로 우리 비위를 거스르는 것 없고 희귀하거나 곤란한 것처럼 우리 구미를 당기는 것도 없다. 무슨 일에서나 그 일을 멀리해야 마땅한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쾌락은 더 커진다. 그런 얘기들
474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중간에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 장애가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저 위대한 카토조차 우리처럼 마누라가 자기의 것이었을 땐 싫어하더니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자 그녀를 원했다. (475쪽에) 제목과 어울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섯 번째 줄이죠. 우리의 욕망은 갖지 못한 걸 잡으려고 손안에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며 넘겨버린다. 그 다음 중간에 우리에게 뭔가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게 하는 일이다. 뭔가를 우리에게 완전히 내맡기는 것은 그것을 경멸하게 만드는 일이다. 결핍과 풍요는 결국 똑같은 골칫거리가 된다. (476쪽에도) 보면 첫 줄에 보면 욕망과 향락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애인이 냉음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나 나긋나긋하고 손쉬어도 마찬가지다. 사실을 말하자면 더 그렇다. 불만과 놀림은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생기고 우리 사랑을 자극하며 더욱 뜨겁게 하는 반면 포만감은 실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애인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싶거든 그를 무시할 일이다. 남자들이여 깔보는 채하라. 야 이거 뭐라 요새 뭐라는 그 나쁜 남자. 이게 밀당을 잘해야 된다. 밀 나쁜 남자. 밀기만 하는 거지. 깔보는 자. 나쁜 남자. 남자들이 잡은 물고기 뭐 그를 무시해라. 먹이 안 맞네. 준다고. 딱 나쁜 남자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새는 그렇죠. 이건 밀당인 것 같아. 밀당. 이거 그냥 이렇게 나쁜 남자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가끔 가다가 또 잘해줘야 돼. 스윗한 남자가 돼야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매너는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매너는 이때 그런 관심은 안 보이는. 그 대표 이미지는 덱스인 것 같아. 응? 덱스라는 젊은 남자가 있거든요. 결혼 지옥에 나오면서 지금 스타가 되는 있는데 드라마 얘기야? 아니요, 그 결혼 지옥이라는 게임. 짝 찾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덱스라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나 I'm 솔로 이런 건 봤지만 결혼 지원 안 근데 봤네. 남자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해주는 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는데 여자들이 가방을 막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들어주고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무거운데 괜찮아요. 그럼 남자들 귀엽고 들어주거든요. 이 남자는 그래서 여자가 짐을 들어드릴게 짐을 좀 들어드릴까 말도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여자가 괜찮아요. 그럼 들고 가세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근데 그 남자 인기가 막 짱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싱이 됐다는 그 남자. 돌싱 아니에요. 그냥 잘생긴 남자. 그냥 솔로라. 솔로. 예. 결혼을 했던 안 솔로라. 했었어요. 안 솔로. 결혼하기 짝 찾는 결혼하기 어렵겠는데. 근데 너무 괜찮아. 저도 처음에 욕했는데 빠졌잖아요. 요즘 푸바오랑 덱스에게 빠져 있어요. 일단 푸바오는 갔으니까 덱스한테 계속 아직 이제 못 보니까 아직 있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가고 준비. 어제 3월 말 아니 이제 그때까지만 갈- 공개하고 가려고. 갈 준비하려. 그 참 심리적으로 묘한데. 거기 가나 있다고 하면 보러 잘 안 갈 텐데. 간다니까 간다 맞아. 보러 그것도 가는데 이거랑 약간 맞는 것 똑같은 같아요. 얘기. 맞아요. 근데 아까 다나에가 그거 갇혀있어 그거 그랬으면 주피터. 주피터 애를 낳았다는 말이 그거 설명 안 해. 그거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놔. 그거 안 가다 놨으면은 472페이지요. 정동일 탑에 가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았으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막으니까 또 갔다고. 한다는 얘기 또
그런 얘기.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하지 말라 하니까 한다. 아 그냥 있었으면 안 그랬어요. 그런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같네. 굳이 가두지 않았으면. 네. 하지만 또 맞는 말이긴 해. 못하게 하면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 결혼도 말리면 더 하려고. 맞아. 478쪽에 딱 그 중간부터 약간 밑에 이와는 반대로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을 명예롭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킨 것은 원하면 누구나 깨트릴 수 있는 자유였다. 그들은 이럴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벌은 악덕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자극한다. 벌은 선행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선행은 이성과 훈육의 작품이고 벌은 단지 나쁜 짓을 하면서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게 할 뿐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479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에 도둑은 자물쇠에 걸린다. 갓 침입 강도는 열려있는 집엔 들어오지 않는다. 방언은 공격을, 경계심은 해코지를 불러들인다. (481쪽에도) 계속해서 7번째 절에 수위는 공격자에게 욕심과 구실을 제공한다. 어떤 수비든 전투의 모양새를 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내 집을 덮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16장으로 갈까요? 16장 보봅시다. 영광에 관하여 세상에는 이름과 사물이 있다. 이름은 사물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소리인데 이 이름이 사물의 일부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물에 첨부된 별개의 조각이요 사물 밖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서 충만하죠. 완벽한 절정이니 그분은 내적으로 증가하거나 팽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그분이 당신 밖에 지으신 작품들에 대해 바치는 축복과 찬양으로 증가하고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는 모두 속이 빈 허당이다. 우리를 수순하려면 더 견고한 실체가 필요하다. 굶주린 사람이 좋은 음식보다 좋은 옷을 구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83쪽에 7번째 줄에 그리시푸스와 디오게네스는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확고하게 영광을 경멸했던 사람들이다. 모든 쾌락 중에서 타인의 칭찬이 유발하는 쾌감보다 더 위험한 쾌락은 없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뭐 아첨했던 그런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세이엔이 사용한 것도 그런 아첨이라는 거죠. 칭찬이죠. 오 찬양받을 오디세우스, 그리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영예요. 이런 식으로. 이의 철학자들은 그 다음 페이지 484쪽에 보면은 그리시푸스와 디오게네스죠. 이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영광이란 5성을 지닌 인간이 그것을 얻겠다고 손가락 하나조차 내밀 만한 가치도 없다곤 말하곤 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나는 영광 자체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영광에는 그것을 탐낼 만도 하게 만드는 여러 편익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영광은 우리에게 호의를 얻게 해준다. 그 다음 문제 나옵니다. 또 다음 문장에 영광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가장 중요한 신조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도메네우스에게 사람들의 경멸을 받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다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자기 행동을 결코 일반의 견해나 평판에 따라 조정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른 사람 칭찬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85쪽의 첫 줄에 보면은 내 견해로는 그런 말들은 무한히 옳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우리 자신이 이중적이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단죄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와 앞에 나온 크리스푸스, 디오게네스 반대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486쪽에 세 번째 줄에 카르네아데스는 그 반대 의견의 우두머리로 영광이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직접 볼 수도 즐겨볼 수도 없으면서 자손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의견들이 당연히 그렇듯 이 견해가 더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광을 외적인 보물 중 제1열의 자리에 올린다. 두 극단의 악덕으로서 절제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일도 절제 없이 회피하는 일도 피하라는 얘기죠. 이 그라모 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486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다른 얘기 좀 하면서 그렇다면 못된 짓이라도 재주껏 교모하게 저지르면 된단 말인가? 카르네아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이익을 위해 죽어줬으면 싶은 자가 아무 생각 없이 앉으려는 자리에 뱀이 숨겨져 있음을 그대가 아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악하게 행한 것이다. 그대밖에는 그대의 행동을 알 수 없으니 더욱 그렇다. 만일 우리가 선행의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는다면 벌만 받지 않으면 정의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매일 빠지고 말 가지가지 악행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렇게 남의 칭찬이나 남의 인정 이런 걸 따진다면은 그냥 자기가 싫은 사람 자리에 뱀이 숨겨져 있으면 말 안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자기 양심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나쁜 거죠. 나쁜 일을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487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덕의 가치를 영광에 두면 덕은 매우 헛되고 하찮은 것이 된다. 그러면 덕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인수와 분리하려 해봤자 헛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의 평판보다 더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평판을 근거를 두고 평판이라는 영광이죠. 영광을 두면은 덕이 그다음 헛되고 하찮은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판보다 더 우연한 일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죠. 분명 운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실제 가치보다는 제 변덕에 따라 영광을 주거나 그림자를 들이운다. 운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주 변덕을 부린다는 거죠. 평판도 더 우연한 일이라는 거죠. 488쪽에 밑에 6번째 줄에 진정으로 위대하고 현명한 영혼은 우리의 본성이 그 무엇보다 추구하는 목표인 명예를 행위 그 자체에 두지 영광에 두지 않는다. 응? 이 말은 뭐 그냥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저 489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충분히 그들에게 승전가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광,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다. 양심. 우리의 영광. 그 다음에 491쪽에 보면 딱 중간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덕 자체의 명예를 위하여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다음 줄에 보면은 우리의 성향과 행위를 판단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그 일을 우리는 무지, 불공정, 변덕의 어머니인 민중, 군중의 여긴에 맡긴다. 현자의 삶은 어리석은 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하나씩 따로는 무시하면서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면 존중한다니 이보다 더 몰지각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군중의 판단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것은 없다. 맞아요. 이게 요즘 민주사회에서 갖고 있는 모순이죠. 41대 49대 51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또 뭐 표로서 다수결로 하고 이러니까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492쪽에 밑에서 8번째 줄점에 신의 섭리는 올바른 일이 또한 가장 유익한 일이 되게 하는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었다. 사람은 유익한 걸 쫓아가겠죠. 그게 올바르다는 거지. 올바른 일이 유익한 일이 되게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금방 읽으신 거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뱃사공이 했는 말이 신이 씨와 살릴 테면 살리고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래도 난 내 키를 똑바로 잡고 있을 테요 했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안 잡아도 죽긴 죽겠지만. 주로 이런 남자들을 좋아하구나. 저 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좀 좋아해요. 딱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좀 멋있는 너무 그 사람들의 영광이라든 칭찬에 몰입하게 되면은 안 좋다는 예를 설명하면서 493쪽에 보면은 그 파비우스라는 게 있지. 여섯 번째 줄인가? 사람마다 파비우스처럼 굳세게 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파비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밑에 주에 나와 있지만 그 한니발과의 그 전투에서 칸나이 전투가 있어요. 칸나이 전투가 로마가 대패를 했죠. 그 당시 지금 우리 인구로 보면 몇백만이 죽은 거라. 지금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은 그 정도 대패를 했는데 아마 그 7만 명 죽었다든가. 하여간 뭐 몇천 명 안 돼요. 그 한니발에 죽은 사람은 몇천 명 안 되는데 이게 그 원로원 의원들도 많이 죽고 그 죽었는데 이게 전쟁을 너무 한니발의 페이스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패를 했는데 이때 한니발이 왜 완전 박살을 냈으면 카르타고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니발은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도 그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졌죠. 그 카르타고가 그 스키피오한테 졌는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뽑은 사람이 바비우스예요. 독재관으로 임명했죠. 독재관 바비우스는 아는 거야. 한니발이 이제 원정으로 왔기 때문에 지연 작전을 펴는 거야. 싸우려고 하면 도망가, 싸우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쪽에서는 급정이라고 이렇게 소문내고 명성이 완전 먹이 간 거죠. 근데 이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욕을 들어먹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승리를 위해서 최종 승리를 위해서 참았다는. 그다음 49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근심하는 만큼
남에게 어떤 자로 보이는가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으로 부자이고 싶다. 남들은 외적인 사건들과 겉모습만 본다. 그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내 태도만 볼 뿐이다. 밑에서 494쪽의 네 번째 줄에도 이처럼 외양의 근거한 판단은 모두 극히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 거로 각자에게 저 자신만큼 확실한 정의는 없다. 그 다음 495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자기 생명과 존속을 타인의 보호에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이제 남들의 칭찬에 혹은 그런 평판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499쪽에) 보면은 밑에서 제일 밑줄 훌륭한 행동의 보상은 그것을 행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봉사의 결실은 봉사 그 자체이다. 그렇지만 인간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 501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인간들은 지력이 부족해서 진짜 돈만 줬으면 충분치 않으니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면 가짜 돈도 사용하게 하자. 이 방법은 모든 입법가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국민들을 의무에 메어 놓아 논 꽃비 삼아 허황된 의식이나 거짓된 여론을 얼마간 섞지 않는 사회는 없다. 그래서 그 이대왕 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르토리우스도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뭐 리크루고스라든지 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02쪽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조행빌경이 말하듯 베두인족 종교의 교리 중에는 자기 군주를 위해 죽는 자의 영혼은 원래 육신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한 육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층 더 기꺼이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은 것이다. 나한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503쪽에 모든 명예로운 인간은 자기 양심을 잃으니 차라리 명예를 잃는 편을 택한다.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16장까지 했습니다.